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저는 이상훈입니다. 지금이 10월이죠? 그런데요, 마치 축축한 여름 날씨 같습니다. 오늘도 비 소식과 함께 낮 기온이 25도를 기록하는 곳이 많겠다고 합니다. 이런 날씨에는요, 특히 식중독,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 오늘도 먼저 일면 기사부터 전해드립니다. 먼저 매일경제입니다. 사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떤 여성분으로 보이나요? 뭔가를 손에 쥐고 긁고 있습니다. 아, 이거 많은 분들 어렸을 때 해봤던 달고나 게임입니다. 제목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프랑스인데요. 오징어 게임 이곳도 열풍이 불었다. 이곳이 프랑스 파리의 한 카페인데요. 오징어 게임 체험을 할 수 있는 가게랍니다. 여기에 앉아서 이 달고나, 여기 뭐 무슨 모양인지 모르겠는데 뭐 동그라미 같기도 하고 네모 같기도 하고 이거를 긁고 있는데 이분 다 쪼갰는데요. 보니까. 이런 게임까지 인기를 끌고 있다. 우리나라가 만든, 우리 제작진이 만든 이 드라마 세계적으로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아일보 보겠습니다. 자, 화천대유, 대장동 의혹 관련 기사입니다. 먼저 큰 제목이 두 줄인데요. 위에 제목부터 보시죠. 이재명 대장동 개발 이익 5,503억 원 환수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 사안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검찰 수사 중이죠. 검찰은 유동규 성남 시민에게 수천억 손해를 끼쳤다. 보는 지점이 완전히 다릅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검찰은 시민과 공사에 가야 할 개발 이익이 화천대유에 부당하게 지급됐다. 이 문제 심각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재명 지사는 개발 이익 환수했다. 이 지점을 계속 또 강조하고 있죠. 검찰이 이르면 오늘 김만배 씨 피의자 조사할 예정이다. 이런 내용도 같이 있습니다. 이번엔 경향신문 보겠는데요.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좀 봐주세요. 여기가 어디냐면요. 서울 송파구의 한 거리입니다. 플래카드가 위아래로 걸려 있죠. 먼저 위에 플래카드 좀 보겠습니다. 국회의원 아들 퇴직금 50억, 화천대유 투기 세력 돈 번 자가 주인이다. 아, 누가 주인입니까? 뭐 이런 거 계속 나왔었죠, 정치권에서. 그런데 돈 번 자가 주인입니다. 그리고 아래로 가겠습니다. 성남 대장동 특혜 의혹 진상규명하면서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입니다. 누가 걸었는지 짐작 되시죠? 정치권이 이렇게 맞서고 있다는 것. 마지막으로 한국일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사가 이쪽 끝에 1단 기사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블레어, 요르단 국왕 등 전 세계적으로 이름값 대단한 분들이죠. 여기에 탈세 또 터졌다. 자, 국제 탐사 보도 단체가요, 취재를 통해서 폭로를 한 겁니다. 여기에 탈세에 대해서. 이른바 판도라 페이퍼스인데 수백 명이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국내 인사도 있다고 하는데요. 뭐 부인은 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같이 섞여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뉴스의 행간을 깊숙하게 읽어주실 네 분께서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주 전 국회의원 화면 가장 맨 왼쪽 자리에 앉아 계시고요. 그 옆에는 이종훈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리에 이재영 전 국회의원 자리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장윤미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주요 이슈들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4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10월 5일 화요일 순서입니다.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 전화 통화의 조건입니다. 자, 어제 북한과 남북통신망 다시 재개통이 됐죠. 통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요, 북한이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이거 전화 통화하는 거 이거 거저 아니다. 이런 조건 충족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요구한 겁니다. 이 내용 좀 다뤄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는
관리 책임입니다. 관리 책임이니까 뭔가 상급자가 하급자에 대해서 뭔가 지휘하고 뭐 이런 거죠. 이재명 경기지사 최근에 유동규 씨 구속이 됐죠. 이 사안과 관련해서 어제 유감 표명을 하면서 어떤 책임 얘기를 했는데 관리 책임이다. 이렇게 한정을 했습니다. 그 내용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위장당원입니다. 국민의힘 당원들 최근 많이 늘었다. 이런 보도 꽤 됐거든요. 그런데 대선 주자 한 분이 그렇게 늘어난 당원들 중에서 위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4위 싸움. 국민의힘 대선 주자 가운데서 굉장히 주목받는 분들 꽤 있으시죠. 그런데 컷오프를 통해서 조만간 4명으로 대선 경선 후보가 추려집니다. 이 4위를 놓고 마지막 자리인 4위를 놓고 이른바 군소 후보들도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누가 될 것인가? 뭐 이런 겁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아침의 매일경제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북한과 관련된 문제 좀 다뤄보죠. 남북통신망 재가동입니다. 먼저 화면에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전화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전화기 중간에 이게 글씨가 좀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직통전화라고 돼 있죠. 이걸 들면 북한하고 전화통화가 되는 겁니다. 급할 때 전화통화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동안 이게 끊겼어요. 북한에서 전화를 안 받았습니다. 자, 어제 오전 9시 55일 만에 복원된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남북통신연락성, 뭐 줄여서 이제 기니까 통신망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전화기입니다. 자, 기사로 보시죠. 다음입니다. 북한 통신선 복원도 일방적이다. 그렇습니다. 뭐 자주 있었어요. 뭐 마음대로 끊고 또 마음대로 뭐 재개통한다. 그게 반복되고 있죠, 지금. 그런데 어제 이제 재개통이 됐는데 의미를 새겨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미를 새겨라. 재가동의 의미를 알아라 이런 뜻입니다. 이 기사는 약간 비판적으로 보면서 선심 쓰듯이 얘기하더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55일 만에 재가동됐는데요. 통일부는 높게 평가했습니다. 뭐 관계 복원의 토대를 마련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죠. 여기 보면 뭐 밑줄도 좀 거 있는데요. 뭐 의미를 깊이 새겨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북한이 어제 조건으로 내걸은 내용도 좀 있거든요. 여기 보면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서 나왔죠. 남조선 당국은 재가동, 그러니까 통신망이요. 통신선 재가동의 의미를 깊이 새겨라. 일단 의미를 새겨라. 그리고 앞으로 밝은 전도를 위한 선결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의미를 새기고 과제가 있는데 해결하세요. 이렇게 요구를 한 겁니다. 우리에게요. 이 얘기 좀 해봐야겠습니다. 이종우 평론가. 앞서서 북한 김여정 여러 가지 뭐 비난을 하다가 뭔가 종전선언에 대해서 화답을 했어요. 근데 그 과정에 나온 게 이중 기준을 버리라고 했어요. 철폐하라고. 여기 보면 선결 과제를 보니까 그 이중 기준 생각이 분명히 나거든요. 지금요. 그 이중 기준이라는 게 북한이 뭔가 미사일 시험 발사하는 거를 도발로 보지 마라.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받을 수가 있는 겁니까? 받기 어렵죠. 그러니까 이 청구서가 예. 갈수록 이 금액이 좀 올라가요. 네, 이제 그 동안에 이제 김여정 담화를 통해서도 이제 우리가 예. 확인을 한 바는 대북 적대시 정책 폐지하라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근데 그에 더해서 이제는 이 이중 기준도 철폐하라. 하나가 더 붙었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말한 이중기라는 게 이런 거겠죠. 우리가 북한에서 뭔가 미사일 시험 발사, 뭐 단거리 미사일든 장거리 미사일 여러 가지 하면은 우리가 도발이라고 규정을 하잖아요. 네. 통상. 근데 우리가 군사 훈련하는 거는 우리는 억지력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북한이 그거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는 거죠,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남조선은 뭐 미사일도 쏘고 뭐 SLBM도 최근에 쏘고 그랬어요. 쏘고 조만간 또 뭐 우주 발사체도 쏘고 그런 거는 왜 문제 삼지 않고 왜 우리가 쏘는 것만 문제 삼느냐 이제 이건데요. 예. 그런데 그러니까 왜 유엔이
북한에 대해서 대북 제재를 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국제사회의 룰을 어기고 있다라고 판단 내렸기 때문에 그렇게 제재 조치를 취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른바 전과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본인들은 전과는 다 무시하고 갑자기 정상국가로 우리를 인정해 주고 우리가 하는 군사적 시험도 다 이건 뭐 정상국가에서 하는 통상적인 그런 거로 다 인정해 달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남한 등 다른 나라 똑같은 대우해달라 이겁니까? 예. 근데 그거는 굉장히 무리한 요구죠. 근데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전과가 없었으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전과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생긴 건데 그거를 다 없었던 일로 해달라라고 하는 요구 자체가 예. 굉장히 좀 무리한 요구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청구서에 지금 한 가지 두 가지씩 더 붙고 있는 게 문제예요. 근데 그거를 이거는 우리가 결국 받아주기가 어려운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보고 이거 빨리 해결해라. 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건데 과연 해결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 또 독자적으로 한다고 또 될 일도 아닌 거고 그런 거죠. 예. 그러다가 그러면은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이 통신선 또 끊는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의미 없는 그 행보에 불과하다. 통신선 복구라고 하는 게.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일단 받아들일 때 예. 이걸 뭐 감동적으로 받아들일까요? 시큰둥하죠. 그러니까 아니 뭐 늘 그랬다가 또 끊고 사실은 이번에 뭔가 정말 남북한 관계 개선 의지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지난번에 폭파한 그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부터 복원시켜 놓고 우리가 다 복원해 놨으니까 이제 오셔서 일만 보시면 됩니다. 지금 화면 나오고 있습니다. 예, 폭파 장면이요. 그러니 이제 우리 좀 대화 좀 합시다. 이래도 우리가 지금 응할까 말까 지금 그런 상태인데 예. 뭐 저런 건 하나도 하지 않고 갑자기 뭐 그 전화선 끊었다가 다시 또 연결하면서 뭐 선심 쓰듯이 저러니까 국민들이 이번에도 아유 저러다 말겠지. 지금 이런 반응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이중훈 평론가께서는 약간 좀 굉장히 비판적이고 그리고 비관적 전망을 좀 해주셨어요. 지금 이거 쉽지 않다, 뭐가 되기가. 자, 그런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종전선언에 굉장한 관심 그리고 사실 공을 들이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렇다면은 뭔가 좀 더 진척된 과정을 원하는 것 같아요. 자, 다음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과연 그럼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수 있을까입니다. 아직은 모르죠. 남북통신연락선 재가동 그 다음은 과연 무엇일까? 일단 뭐 정치권도 그렇고 정부 내에서 이런 얘기들이 조금씩 나온다고 보도도 되고 있어요. 일단 남북 화상 정상회의. 지금 저 코로나 때문에 만나기가 쉽지 않으니까 지금 각국 정상들 화상으로 많이 대면을 해요. 그러니까 남북 정상도 화상 회의를 하는 거 이거 가능하지 않겠느냐 얘기가 좀 있고요. 그리고 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남북 정상이 참석하는 거 이것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리고요. 여기 있습니다.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이거 북한이 폭파시켰죠. 옆에 뭐 지원센터도 같이 다 폭파됐어요. 근데 이걸 재설치한다. 가능하다. 얼마 전에 북한 김여정이 이 얘기를 꺼냈거든요. 이 가능성 좀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김용주 전 의원님. 네. 일단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재설치 이 가능성 그리고 가능하다면 이거 폭파됐잖아요. 복구가 다시 지어야 되거든요. 그 돈은 누가 되는 겁니까?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그거는 북한이 돼야죠. 그러나 근데 될까요? 글쎄요.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어쨌든 남북 간의 경제적 차이라든지 북한이 여러 가지 말하자면 대북 제재를 통해서 어렵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예. 최소한 어떤 뭐 북한이 성의를 보이는 전제로 예. 뭐 연락사무소를 재설치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다만 베이징 동계올림픽 자체는 사실은 북한이 참여가 불허된 상태이기 그렇죠. 때문에 팀 자체가 안 돼요. 예, 지금. 그것은 참석할 수 없어요. 이미 어떤 면에서 물 건너갔고 만약 한다 그러면 오히려 종전선언과 맞물려서 중국 정부와 바이든 대통령이 이 종전선언과 함께 이런 부분 동계올림픽 문제도 같이 했던 남북의 어떤 그 평화라든지 뭐 그런 것의 계기로 다시 한번 물꼬를 터서 미중 정상 간의 얘기가 가능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지금 재미있는 것은 과거에는 통미봉남 정책을 했지 않습니까? 예. 미국과 얘기하면서 남한하고는 대화를 안 했는데 지금은 반대의 전술을 짜고 있거든요. 통남북미 정책. 미국하고는 대화 안 하겠다고 얘기하면서 한국하고 대화를 하는데 결국에는 노림수가 뭐겠습니까? 결과적으로는 미국으로 하여금 대북 제재를 좀 풀어달라는 일을 남한이 하라, 한국이 하라 이제 그런 개념으로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종전선언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어떤 화상회의라든지 이런 거 할 수 있다. 이제 지금 민주평통 수석 부회장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빠르면 11월, 12월에 예. 정상회담 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예. 그거야 화상회의는 뭐 내일이라도 하자 그러면 왜 못 하겠습니까? 그렇죠. 하려면 할 수 있는 거죠. 다만 그러면. 이제 북한이 요구하는 건 내용 없는 정상회의를 왜 할 거냐라는 것인데 그 내용은 바로 평론가께서 방금 얘기한 대로 그런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우리가 이 정도 한국이 풀어주면 예. 그 문제를 해결하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즉 속내는 그만큼 북한이 경제적으로 어렵다. 그리고 백신 문제도 미국의 화이자 모더나 빨리 줬으면 좋겠다. 물론 뭐 러시아의 스푸트니크도 좋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생각을 북한이 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앞서서 봤던 다음 단계 뭘까? 이 화면 좀 다시 좀 보겠습니다. 이재용 전 의원님, 지금 뭐 두 분 여러 분석과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일단 보면은 베이징 동계올림픽 이건 좀 쉽지 않다고 보여요. 이건 좀 빼보겠습니다. 일단 그렇다면은 남북 화상 정상회의 이건 절차상 간단할 수가 있어. 이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좀 더 진척이 되면 지금 연락선도 개통이 됐으니까 다시 재개통. 그렇다면 공동 연락사무소 개성에 있는 이걸 다시 짓는다. 이 짓는 문제, 일단 가능성, 그리고 아까 똑같은 질문입니다. 이거 비용 문제 분명 발생하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또 가서 우리 비용으로 대게 된다면 이건 국내 여론이 나빠질 수도 있어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내년 그 대선을 앞두고서는 이 정부가 그 비용까지 대면서 공동연락사무소 재설치하는 것에 비용을 댈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굉장히 좀 국민들 여론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왜냐하면 지난 몇 년간을 보면은요 연관성이 있을지는 뭐 판단하시겠지만 중국에 대한 우리 범국민적 그 의견이 굉장히 나빠졌거든요. 여론이 안 좋았죠. 굉장히 안 좋아졌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뭐 이런 그 조사는 나오는 걸 제가 최근에는 못 봤지만 북한에 대한 국민 여론도 아마 안 좋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내년 대선을 앞두고 이 정부가 돈을 수백억을 대서 저걸 한다? 저는 그건 불가능할 것 같고요. 남북 화상 정상회의는 뭐 가능하겠죠. 근데 과연 그것도 지금 6개월밖에 남지 않은 이 정부에서 해봤자 무슨 정치적 소득이 있을까? 실효성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통신망 재개통된 이후에는 여러 가지 전망을 실었어요. 근데 모릅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지,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그 전화 통화가 다시 또 끊기는 건지 그건 아직 알 수는 없고요. 일단 어제 뭐 하나 진척은 된 상황입니다.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치권 소식인데 어제 이재명 경기지사 뭐 기자회견도 있었고요. 회견 형태였죠. 어떤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공약 발표 자리였거든요. 그리고 질문도 받으면서 본인의 생각을 밝혔는데 그 내용 좀 먼저 다뤄보겠습니다. 대장동 의혹과 관련돼 있어요. 큰 제목으로 이재명의 선긋기라고 돼 있죠. 그리고 어제 한 발언 한 대목을 그 위에 소개하고 있어요. 아니 한전 직원이 수뢰하면 대통령이 사퇴하나? 이거 뭔가 책임 얘기를 한 것 같아요. 한전 직원이 수뢰하면 대통령이 사퇴를 해야 합니까? 이렇게 뭔가 비유를 했어요. 좀 더 보겠습니다. 대장동 의혹 관련해서 유감 표시, 특히 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본부장 구속됐죠. 그와 관련해서 유감 표시를 했는데 책임론에는 반박을 했다. 그리고 이재명 캠프에서는 의혹 터진 뒤 지지율 더 올랐다. 뭔가 좀 자신감을 보이는 것 같아요. 야당에서는 해괴한 논리로 책임을 회피한다. 또 이렇게 비판을 좀 했습니다. 자, 그럼 어제 이재명 지사가 한 얘기가 여러 가지 대목들이 좀 있어요.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3,000여 성남시 공무원과 또 1,500여 명의 산하기관 소속 임직원에 대한 관리 책임은 당시 성남시장이든 제게 있는 것이 맞습니다. 과거 제가 지휘하던 직원이 또 제가 소관하고 있는 사무에 대해서 이런 불미한 일에 연루된 점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살피고 또 살폈지만 그래도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노벨이 화약 발명 설계를 했다고 해서 알카에다의 9.11 테러를 설계한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휘하 직원의 개인적 일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사퇴를 하면 대한민국 모든 공직자 다 사퇴해야 됩니다.
그러면 뭐 한 전 직원이 그 뇌물 받고 부정행위하면 대통령이 사퇴합니까? 이런 반응을 보인 거예요. 지금요. 일단 장유희 변호사. 네. 일단 뭔가 유감 표명을 했어. 지금 사항에 대해서. 근데 어떻게 엄격히 말하면 관리 책임이라는 부분을 좀 강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법적 책임은 아니고 관리 책임, 정치적, 도의적으로 책임은 있으나 법적 책임은 없다. 그럼 이게 책임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변호사로서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 설명을 좀. 사실 그렇다면 지금 수사 과정이 객관적으로 어떤 상황인지를 좀 예. 찾아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유동규 씨 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예. 이 영장에 적시된 범죄 혐의는 배임과 뇌물입니다. 예. 이 배임의 큰 골자는 어떤 특정 기업에 뭐 이득을 주기 위해서든지 뭐 기타 사정으로 성남시에 더 귀속할 수 있는 이익을 민간 영역으로 넘기도록 설계를 했던 게 성남시에 대한 배임이다. 근데 배임죄는 사실 이 경영 판단의 영역도 있기 때문에 기업이나 지자체 같은 경우에 결과론적으로 기업에 해가 되는 행위를 했더라도 예. 그 당시 시점에 최선을 다하였고 뭐 여러 가지 정황과 지표를 봤을 때 그럴 수 있었다고 판단되면 배임으로 기소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같이 적시된 뇌물 같은 경우에는 뭔가 뇌물성 자금이 이미 수사기관 검찰에 의해서는 포착이 된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금액을 8억으로 적시하기도 했고 이 부합하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대가성으로 돈을 가져간 흐름이 있다면 이것은 사실 설계할 당시에도 뭔가 특혜 내지는 더 이익이 귀속할 수 있는 부분도 이 성남시에 최종적으로는 해가 되도록 설계를 했구나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객관적인 증거들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 지사가 해명했던 예. 그런 부분들 이 설계는 내가 직접 했고 이건 완전 치적이다라고 주장했던 부분은 더 이상 가져가기가 어렵게 됐고 이 부분은 꼬리를 자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런 야당에서는 지금 뭐 경제 정치적 공동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 여기에도 숨겨진 맥락은 사실 최순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부부도 아니고 사실상 법률적인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왜 뇌물죄로 최순실 씨를 기소해야 되느냐라고 예. 했을 때 특검의 논리가 이거는 대통령과의 경제 공동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야당에서도 이 유동규 씨 개인의 비위가 아니라 이 지사와의 정치 경제 공동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상 이재명 지사가 돈을 받았다는 그런데요. 그리고 뭐 어떤 그 여론의 경우에도 대통령을 그렇게 오랫동안 준비한 사람이 과연 돈을 뇌물성으로 받았겠느냐 이런 의혹도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렇다면 내가 밑에 사람을 잘못 임명한 도의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관리자로서의 책임은 질 수 있지만 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아까 한전진권 운운한 것도 사실 거리가 있다. 내가 밑에 사람이라고 해서 모든 비위 책임을 예. 나한테 귀속시킬 수는 없다. 이렇게 법률적 주장을 하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야당에서 주장하고는 경제 공동체란 그 논리를 선을 긋기 위해서 그리고 검찰 쪽에서 좀 파고드는 뇌물과 함께 배임 부분을 지금 검찰에서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과 선을 긋기 위해서 지금 저렇게 설명을 한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법률적으로 그런 보면 것 그러네요.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상당히 어제 발언들이 좀 미리 좀 생각을 해둔 발언이라고 보여요. 다음 기사는 어제 상황을 조금 해석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이재명 지사가 밝혔던 입장하고 어제는 조금 사뭇 분위기가 달랐거든요. 그래서 중도층을 의식했나? 미묘한 입장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그동안 이 지사가 했던 발언들이 좀 요약이 돼서 설명돼 있어요. 9월 중순부터 10월 어제까지 10월 초까지 쭉 발언들인데 처음에 이 사안이 불거졌을 때 설계는 본인이 했다 얘기했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뭐 1원이라도 부당이득 뭔가 없다. 만약에 그거 나오면 다 사퇴한다. 그다음에 측근 아니다. 이걸 강조하죠. 그리고 가까운 측근급 아니다. 거기에 끼지도 못한다. 계속 이런 걸 부인했어요. 그리고 어제는 관리 책임 얘기를 좀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뚜렷하게 확 달라졌다는 아니지만 뭔가 살짝 미묘하게 뭔가 좀 바뀐 거 아닌가, 뭔가를 의식한 거 아닌가, 뭐 이런 분위기라고 지금 이 기사는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선을 혹시 대비하는 거 아니에요? 본선은 지지자뿐만 아니라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호소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다음은요. 야당의 반응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기에 나오는군요. 이 표현이.
야, 이재명, 유동규는 정치, 경제 공동체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러다 여당에서는 적반하장이다 또 반발하고 있죠. 여기 뭐 몸통이다, 뭐 꼼수다. 이게 뭡니까 여기는? 무슨 무기징역 뭐 이런 주장까지 나왔어요 지금요. 아주 상황이 좀 험악하죠 지금. 자, 그럼 이와 관련해서 야당에서 나온 목소리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후보가 아무리 발뺌하려고 해도 이 후보와 구속된 유씨를 정치 경제 공동체로 볼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의혹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뇌물을 받으면 대통령이 사퇴하냐면서 회계망측한 논리로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장이 시켰는데 지금만 구속합니까? 이종훈 평론가. 앞서서 이재명 경기지사. 지금 야당에서는 뭐 경제 공태 이러면서 그냥 거세게 지금 압박을 하고 있어요. 공세를 하고 있고. 이재명 경기지사 앞서서 영상에서 봤는데 비유를 두 가지를 들었어요. 노벨과 9.11 테러 그리고 한정과 대통령을 꺼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 지금 선긋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예. 선긋기가 거의 발끝까지 왔다. 아, 그 무슨 뜻입니까, 그럼? 그러니까 점점 옹색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계속 이렇게 압박이 밀려오고 그렇죠. 있다 이 뜻입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해명할 수 있는 부분이 점점 옹색해지다 보니까 과잉 표현이 등장하는 겁니다. 예, 노벨이 갑자기 등장하는가 하면 예, 한전 직원이 만약에 그 뇌물 수수했는데 그 판을 대통령이 깔아줬다면 대통령도 사퇴해야 하는 거죠. 그런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하여튼 좀 제가 보기에는 과잉 대응을 지금 하기 시작한 것 그것이 뭔가 좀 석연치 않다. 예,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종훈 평론가 보시기에는 석연치 않다고 좀 느껴지는 그리고 겁니까? 검찰이 이제 그 유동규 씨 그 영장에다가 배임 혐의를 적시한 부분도 그냥 간단히 넘어갈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죠. 만약에 그 배임 혐의가 인정이 되면 예. 그러니까 그 상급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최종 결정권자인 이재명 후보도 자유로울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시장이 결재하지 않으면 이건 결재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상황을 몰랐냐면 다 알았던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죠? 그러니까 유동규 전 뭐 본부장도 그 직원들 반발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특정 업체에 이익이 돌아가는 거 알면서 지금 밀어붙이니까 저게 배임 혐의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시장한테 재가도 안 받고 자기가 일방적으로 그렇게 밀어붙일 수 있었겠는가 의사결정 구조상 이게 좀 납득이 안 가죠. 그리고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업무가 굉장히 자기가 어떻게 보면 만사를 다 챙기는 그런 스타일이잖아요. 꼼꼼하게. 그런 거기 때문에 더욱더 이 배임 혐의 같은 경우도 제가 보기엔 쉽게 빠져나가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재명 지사, 그러니까 성남시장 당시에 측근인가 아닌가 이게 이렇게 공방이 되고 주목을 받는 이유가 과연 유동규 전 본부장이 하는 일, 그게 뭐 문제가 됐든 어떻게 됐든 그 일을 이재명 지사가 당시에 알았는가 몰랐는가 이거와 연결되기 때문이거든요 지금. 그리고 그 부분에서 배임 뭐 이런 등등등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요. 아직 뭐 수사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됩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요. 자, 이런 상황에서요. 다음 기사는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지사와 대선 경쟁을 벌이고 있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20만 표 뒤져도 끝까지 가는 이낙연. 최근에 표 차이가 많이 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순회 경선할 때마다 이재명 지사가 압도적으로 우위를 보이고 있어서 그렇죠. 그런데 이낙연 전 대표 측근이 이런 얘기를 해요. 대장동 관련 제보 많습니다. 이건 누굴 들으라고 하는 겁니까? 이건 지금. 이 정도 보겠습니다. 당을 위해 극도로 말 아끼고 있다. 그런데 내년 대선까지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거는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될 말들인데요. 좀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쪽 끝으로 갑니다. 여기 있습니다. 이낙연 캠프 대변인인 이병훈 의원이 한 말로 소개가 돼 있어요. 대장동 관련 제보가 캠프에 많이 들어오고 있지만
이 전 대표가 당을 위해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다. 우리 뭔가 알고 있는데요. 참는 거예요. 이런 뜻이 됩니다. 좀 더 보죠. 경선이 끝나도 내년 3월 9일 대선일이죠. 선거일까지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죠? 그럼 이게? 경선이 끝나면 최종 당 후보가 정해지는데 대선까지 그 사이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거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뭔가 좀 얘기를 했어요.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그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대통령 선거 경선이라고 하는 것은 강성 지지층들은 굉장히 결집도가 높아지고 그렇죠. 중도 있는 국민들은 많이 이제 관망을 하게 될 텐데 이재명 지사에 대한 어떤 결사옹위 모드. 근데 그걸 바라보는 중도 있는 국민들의 불안한 눈빛. 네, 그걸 지켜보는 전쟁 같은 아마 그런 어떤 전쟁 같은 사랑. 선거가 될 겁니다. 자, 김영주 전 의원님. 네. 이낙연 후보의 측근 캠프 대변인이 경선이 끝나도 대선일까지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제 경선은 10월 10일이면 끝나게 예. 되죠. 후보는 확정이 되고 지금 현재 흐름으로 보았을 때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인데 그러니까 경선에서 최종 승리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높아지고 거죠. 있는 건 뭐 예. 사실입니다. 뭐 지금 매직 넘버로 보면 17만 표만 더 하면 되는데 그것이 이제 다음 경선에서 40%만 얻어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전에 뭐 58%도 얻어왔고 53% 얻어온 걸로 보면 무난히 당선될 가능성이 있는데 경선 이전이든 이후든 이병훈 의원의 얘기는 말하자면 이게 뭐 배임이든 횡령이든 이 돈의 일부가 이재명 후보에게 갔다라는 만약 그런 증거가 나온다면 후보가 사퇴돼 즉 경선 과정이든 경선으로 후보가 확정되든 간에 그렇게 돼야 될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러면 이 검찰 수사 사항에서 뭔가 연결점이 나올 경우는 걷잡을 수 없다 이런 뜻이 네, 됩니까? 그랬을 경우에 다시 민주당이 후보를 다시 또 정해야 되는 것까지 우리는 준비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사실은. 아, 그래서 지금 제목이 이런 겁니까? 네. 끝까지 가는 이낙연이 이게 그런 의미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0월에 후보가 확정되더라도 실제로 10월 11일 날 뭐 다른 건이 하나 하면 후보가 사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 예. 그렇게 하면서 우리 뭐 이병훈 의원은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다. 즉 그거는 이제 이낙연 캠프의 쪽의 입장입니다. 예. 네, 의혹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다시 한번 당헌 당규상의 2위가 되는 후보가 올라가든 다시 재선거를 하든 예. 후보를 다시 뽑을 수도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이고 그 전부터 해왔던 건 그렇기 때문에 이낙연 후보가 계속 강조하는 것은 잘 뽑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후보 본인은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지만 측근들은 말 다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죠. 지금. 말을 다 하고 있다고 봐야 되죠. 심지어는 뭐 그 이낙연 후보 측에서 최순실 얘기도 먼저 꺼냈기 때문에 금도를 이미 뭐 정치 경제 공동체라는 말을 야당이 공격할 수 있는 거리를 이낙연 후보가 후보 측이 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우원식 본부장 같은 이재명 후보 캠프 측에서는 굉장히 경로 지금 반발할 수밖에 없는. 이런 얘기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하겠는데요. 반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러면 말하자면 불복하겠다는 얘기냐? 거기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그게 이야기입니다. 또 이제 불복할 거예요? 이런 말로 또 연결이 된다는 거죠, 지금 그렇죠. 질문으로. 네.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아,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왔어요. 이재영 전 의원님.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얼마 전에 이준석 대표가 뭐 이나땡? 뭐 이런 표현 써요. 뭐 언론 인터뷰에서 그런 표현이 나왔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민주당의 최종 대선 후보가 되는 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유리합니까? 불리합니까?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 한 달 예. 전쯤에 저한테 그 질문을 하셨다면 이재명 지사가 후보가 되는 게 더 불리했을 것 같다. 한 달 전에는 한 달 전쯤에는. 근데 지금 이 대장동 관련된 사건이 계속 진행이 되면서 이게 특히 그
유 본부장의 구속을 통해서 굉장히 빠르게 이제 진행이 될 것 같거든요. 예. 그랬을 때는 저기에 나왔듯이 이낙연 후보 측에서 나왔듯이 이병훈 의원이 얘기했듯이 과연 이재명 지사가 버틸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히려 이재명 지사가 후보가 되는 게 더 유리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입장에서 예, 그러니까 유리하다 안 유리하다를 지금 얘기할 수는 없지만 불과 한 달 전과 비교했을 때는 상황이 많이 틀려졌다. 대장동 의혹 이슈가 조금 판단에 변화를 주셨다는 거네요, 지금. 예, 왜냐하면 이재명 지사가 무난하게 후보가 된다면 앞으로 남은 6개월간에 언론은 이 대장동을 가지고 끊임없이 의혹을 제기를 할 것이고 대선 때까지 계속 이슈 제기가 이게 될 것이다. 될 수밖에 없죠. 게다가 수사가 진행이 되면서 조금씩 더 많은 팩트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지금의 정황상 흐름상 보면은 예단하긴 힘들지만 예. 이재명 지사의 이 변화하고 있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이유들도 보면은 글쎄요, 이재명 지사가 과연 이 대장동 사건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낙연 후보가 저런 얘기를 한 게 아닌가, 그 후보 측에서 그런 생각도 들고요. 김영주 저는 이렇게 짧게 추가 질문 좀 드릴게요. 이런 지금 국민의 입장에서는 유리하다고까지 지금 판단을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낙연 캠프에서는 이렇게까지 변화 있을 거다. 이렇게까지 본인 스스로 전망들을 내놓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여러 가지 의혹 제기, 그다음에 압박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경기지사가 다 그걸 다 넘겨서 최종 대선까지 갈 가능성, 이건 어떻게 보세요? 최종 대선까지 갈 가능성이 매우 높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매우 어려운 과정이 되겠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이재명 지사가 그동안에 이제 지난 대선에서 고배를 들고 난 다음에 대선을 준비해 왔던 사람이라면 실제로 무슨 그런 수뢰 의혹에 들어가 있지 않다. 다만 배임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때 어떤 도덕적 책임. 근데 사실은 저는 언론에도 좀 불만인 게 지금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어왕, 화성 주변 많은 지자체들이 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재명 케이스, 즉 성남시장 케이스가 굉장히 독특하게 말하자면 민간에게 큰 말하자면 특혜를 준 것인가 비교 평가해서 이만큼의 환수라고 하는 부분, 즉 그와 비슷한 케이스에 가장 그래도 많은 환수를 받은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는 상대적이라는 것이죠. 이제 평가하기 나름이라고 서로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것인데 또 한편으로는 좀 다행스러운 것은 윤석열 전 총장이 후보로서 그동안에 검찰 생활을 해오면서 상당히 많은 의혹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난타전이 될 가능성이 많고 일방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가 아니라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싸움이 되지만 윤석열 후보가 된다면 상당히 해볼 만한 그런 싸움이 된다. 그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아까 언론 인터뷰 영상으로 확인해 봤는데 마지막에 전쟁 같은 경쟁이 벌어질 것이다. 이번 대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말도 못하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요. 전망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는 야당 상황 좀 짚어보겠습니다. 어제도요. 그 이른바 왕자 논란. 여진이 이어졌습니다. 왕자 논란. 그 기사 좀 간단하게 좀 짚어보겠습니다. 윤석열 측 손바닥 왕자, 손가락만 씻어서 남았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손을 씻었는데 손가락만 씻어서 바닥에 있는 게 지워지지 않았다. 이런 뜻인가요? 그러자 홍준표 후보 잘못치 않고 거짓말이다. 이렇게 또 비판합니다. 여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요거는 비춰주세요. 이거 말로 설명하기가 좀 우스꽝스럽네요. 너무. 말장난이다. 이게 뭡니까 이게. 발가락 얘기까지 나왔어요 지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비판입니까 조롱입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상황이. 아니 이렇게 갔습니다 지금.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 어제 윤석열 캠프의 이야기 그리고 홍준표 후보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어디 가면은 보통 방역 때문에 손 소독제 바르게 돼 있잖아요. 닦잖아요. 그럼 웬만한 거 지워지잖아요, 사실. 주로 손가락 위주로 씻으시는 것 같아요. 아니면 그런 의미로 적었다면 이 까만 매직으로는 안 쓰잖아요. 도장 찍는 인주 비슷한 재료의 그 빨간색
맛깔 나는 그런 거로 뭘 적지. 앞으로 저희는 이제 왕뚜껑 라면도 안 먹을 거고요. 그만 안 됩니다. 배에도 네. 볶은 왕자도 안 새기겠습니다. 네. 그 후보는 손을 씻을 때 손가락만 씻는데 손바닥은 안 씻는데. 그래서 내가 야 지금 코로나인데 하루에도 10번이고 이거 손바닥하고 다 씻어야 되는데 또 후보들 돌아다니면 악수하는데 차를 딱 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손소독제를 싹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요 안에 써놓은 게 지워질까 싶어서 손가락만 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짓말을 크게 해가 되자. 이중우 평론가, 지금 패널 분들이 영상이 나가고 하는 동안 약간 웃음을 지으셨어요. 이게 지금 현실인 것 같아요. 뭔가 야당의 대선 주자들 경쟁이요, 뭐 희화화? 약간 좀 우스꽝스럽게 됐어요, 지금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원인 제공한 분의 책임이죠. 예, 그러니까 누군가 설령 굉장히 열성 지지자가 정성을 다해서 손바닥에 그런 거를 줬다 하더라도 지우는 게 맞죠. 예,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에 대한 예의라는 것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설령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국민 앞에서는 겸손해야 되는 거고, 토론회라고 하는 것은 결국 국민 앞에 선보이는 그런 자리잖아요. 그런 자리에서 뭐 저걸 그렇게 버젓이 써서 나와서 이렇게 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한 행위였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조금 전에 홍 후보님 말씀 재밌게 이제 저희가 잘 들었습니다만 역시 홍 후보자는 누군가가 지적했듯이 개그 본능을 좀 억제하시는 편이 앞으로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또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 토론회가 있어요. 거기서는 왕자를 볼 수 없겠죠. 이번 주 이렇게까지 논란이 됐는데요. 아무튼 오늘 또 토론이 준비돼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전 총장 관련 기사가 하나 더 있습니다. 약간 논란이 되는 얘기를 했어요. 윤석열 이번엔 위장당원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기 좀 보겠습니다. 지금 이 기사는 두 가지 내용을 갖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홍준표 후보는 약간 좀 막말성 얘기를 했어요. 뭐 좁힐 수도 없고 뭐 약간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요거는 뒷부분에 다루고요. 먼저 앞부분 윤석열 전 총장 관련된 얘기입니다. 여당 지지자 당원 많이 가입했다. 그러니까 최근에 당원이 많이 늘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위장당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당원 모독하냐, 1일 1만 원이냐, 해석 오류 아니냐, 뭐 이렇게 해갖고 뭐 약간 좀 비판, 뭐 반박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자, 그럼요. 이 얘기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당 경선에까지 마술을 뻗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들으셨죠? 위장 당원들이 엄청 가입을 했다는 것을. 그래서 위장 당원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시려면 좀 증거를 내놓든지, 아니 뭐 그 근거 없이 한 말이라면 우리 당원들께 깨끗하게 사과하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영 전 의원님, 사실 이준석 대표 취임, 뭐 그 전부터 그러고 취임 후에도 당원들 많이 늘었다고 했어요. 특히 2030 젊은 세대 당원들이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 당원인 얘기를 하면서 위장 당원이 들어왔다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왜 이런 얘기를 했을 것 같고, 이건 무슨 의미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은? 전 두 가지 다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선거 때만 되면, 특히 경선이 있을 때는 그 위장 당원이라는 얘기를 저희가 늘 해왔습니다. 경선 때가 되면은 책임 당원의 그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 또 그 책임당원을 막 받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위장 당원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이 선거뿐만 아니고 총선 때도 그렇고 지방선거 때도 그렇고 늘 겪어왔던 얘기예요. 그거는 비단 우리 당뿐만 아니고 모든 정당들이 다 겪고 있는 그런 하나의 그 정치적인 뭐 레파토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그거보다는 지금 현재 그 2030의 그 당 가입이 굉장히 늘었거든요. 그들이 만약 과거에 민주당 또는 다른 당을 지지를 했다면은 그들은 지금 이 정권, 지금 이 민주당에 실망을 하고 이제는 국민의 힘을 지지한다고 해서 지금 그 지지를 바꾼 거거든요. 그 지지를 바꾸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당원 가입을 해주는 건데
과거에 민주당을 지지했다는 이력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그들이 이제 우리를 지지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큰 틀에서는 저는 매우 반겨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이제 대표가 된 이후에 늘어났던 그 상당수의 젊은 층의 그 지지는 우리가 이제는 이분들은 우리 당원으로서 인정을 해야 되고 그분들에 대해서는 이 위장당원이라는 얘기를 하면 안 되죠. 다만 이제 이준석열 후보가 어떤 그 근거를 가지고 위장당원이냐고 한 부분이 있냐는 부분은 향후 설명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는 도대체 합니다. 왜 저런 얘기를 꺼낸 것인가? 근거가 있는가? 그렇죠. 근거 없이 만약 저 얘기를 했다면은 저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을 시인해야 되겠죠. 예, 하지만 큰 틀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위장당원이라는 얘기가 뭐 요번에 특히 뭐 새롭게 나온 얘기는 아니라는 거를 우리 시청자께서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유독이 이 얘기를 꺼낸 건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얘기를 꺼낼 때는 머릿속에 뭔가 떠올랐으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뭐 윤석열 후보 인근 근처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런 의혹을 또 제기했을 수는 있겠죠. 예. 하지만 다시 말씀드려서 그런 위장당원이란 단어 자체에 대해서는 오늘 처음으로 나온 얘기는 아니지만 저 부분에 대해서 만약 계속 저 부분에 대해서 그 사과를 안 하거나 하는 것은 좀 불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큰 틀에서는 많은 젊은 당원들이 우리 당을 지지해주는 이 부분은 새롭고 또 그건 우리가 앞으로도 유지해야 되고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종훈 평론가님 짧게 위장당원이라 그러면 그 위장당원 만약에 그 말이 맞다면 위장을 한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침투한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다. 그러면은 윤석열 전 총장 그 침투 목적을 뭐라고 봤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역선택하러 들어온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민주당 지지층이 국민의힘의 당원으로 위장해서 들어왔다 이제 이 얘기인데. 그러면 위장해서 들어와서 숫자를 늘려놓고 본인을 뽑지 않을 거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런 거죠. 예, 그런 얘기인데 특정 정당의 지지층이 다른 정당으로 그렇게 위장 입당을 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예, 그 근처에도 안 가죠. 일단 그게 이제 전제가 하나 있고. 그리고 사실은 제가 보기엔 이번 발언은 굉장히 위험한 행위에 해당하는 발언이었다라고 생각해요. 어떤 정당이든 간에 선거 때가 되면 이른바 당원 배가 운동을 해요. 그렇죠. 당원 늘리기를 하죠. 최대한 어떤 자당 지지층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하는 건데 그러다 보면 그중에는 과거에 뭐 저쪽에 있던 사람이 오는 경우도 있어요. 선거 때 후보자들도 그렇잖아요. 그죠? 출마자들도 당으로 옮겨서 출마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거를 뭐 영입 케이스다 뭐 이렇게 또 홍보도 하고 그런 상황에서 이런 발언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위험하고 지금 사실은 국민의힘도 당원 배가를 좀 해야 되는 상황 아니에요? 예, 당원을 더 늘려가야 되죠. 이준석 그 대표 탄생 이후에 뭐 MZ 세대가 많이 입당했다라고 하는데 더 들어와야 당이 희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발언하게 되면 입당하려던 사람도 멈칫하지 않겠어요? 오해받을까 봐? 예, 이거는 굉장히 사실은 좀 위험한 발언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주 전 의원님, 위장당원이니까 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민주당 지지자 혹은 뭐 어떤 여권 지지자인데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 들어서 당원이 된 거다. 뭐 이런 뜻이 돼버려요. 김영주 전 의원님은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저는 그러려고 하는 사람들이 몇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지금 현재 한참 우리 당의 경선판이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 당 경선이 마무리 안 되는데 한가하게 지금 다른 남의 당 가서 그러고 있겠는가? 그 영향력도 없어 보이는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좀 저희 당에 지금 투표하려고 하는 분이 210만 명이 넘어가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코로나 전국에서 먹고 살기 힘든데 누가 우리 당 경선도 안 끝났는데 저 당 후보를 말하자면 경쟁력 없는 후보 지금 국민들이 보더라도 누가 경쟁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구분하기도 어려운데 만약 예를 들어서 정말 이 사람이 되면 대통령이 될 수 없다고 하는 사람이 유력하게 만들면 그런 것이 눈에 보이면 되는데 지금 앵커께서 눈에 보입니까? 누가 되면 대통령이 되기 쉽다 나쁘다를 경중을 가리기도 쉽지 않아요. 사실은. 그렇게 하고 싶어도 어떤 사람을 찍어야지 더 우리한테 유리해질지도 구분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판단 자체가 그게 가능한 거냐는 제가 봐도 거죠. 어렵다는 거죠. 예.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윤 총장이 갖고 있는 부분은 저는 정치 공부를 너무 안 했다. 지금 유럽 같은 데는 외국에는 인스턴트 정당이라고 당원이라고 있습니다. 어떤 하나의
말하자면 법안을 위해서 당원이 되어주기도 하고 들락날락이 굉장히 쉬운 이슈별로 것이 당원 역할을 한다는 거죠. 쉬운 것이 탈근대 정치의 당원 개념이에요. 옛날처럼 무조건 한 번 정당 물론 미국 사회에서도 절반 정도는 그렇게 쭉 가는 당원이지만 나머지 절반은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이 없다는 거고 또 하나는 자기의 비호감도 또 홍준표 대표의 갑작스러운 지지율이 다 그럼 위장 정당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정말 더 나아가면 불복이다. 저거 다른 사람 찍는 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보려는 시도라는 건 매우 신사적이지 못하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표현했을 때 이게 막 혼동이 돼갖고 위장 정당이라고 쓰는데 그건 과거 이제 선거 때 나왔던 거고 지금은 위장 당원 얘기입니다. 위장 당원이요. 앞서서 봤던 기사 다시 보겠습니다. 서울신문 기사요. 두 번째 얘기예요. 여기 보면 홍준표 이건 뭐 줘 팰 수도 없고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잠깐 여기 부제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하태경 후보를 겨냥해서 당 쪼개고 나간 뭐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요거요. 여기 뒤에 기사 뒷부분에 좀 나와 있어요. 무슨 얘기를 했는지 소개 좀 해드릴게요. 여기 좀 크게 보여주세요. 여기 좀 잡아서. 이게 방송에 써서는 안 될 표현이 막 들어가 있어요. 여기 그냥 눈으로 한번 읽어보시죠.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우리 당 쪼개고 나가고 우리 당 해체하라고 뭐 하던 이렇게 돼 있어요. 뭐 그러면서 뭐 4등에 못 들어가게 뭐 뽑아주면 안 된다. 그러면 여기서 쓰는 게 진짜 쥐어 패버릴 수도 없고 뭐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이게 논란이 됐어요. 뒤늦게 알려지면서. 자, 그러자 이 기사로 다시 작은 제목 가겠습니다. 여기 보면 하태경 후보가 이제 반발하죠. 화면으로 좀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막말로 당을 침체의 늪에 빠뜨렸던 사람이 반성은커녕 또다시 막말로 정권 교체의 기회까지 날리려고 하니 참 답답하다. 최근에 이 경선 후보 토론 때마다 홍준표, 하태경 후보 굉장히 대립하고 약간 좀 이 갈등이 있었죠. 이런 상황에서 생긴 일입니다. 장유미 변호사, 이건 뭐죠? 사실 홍준표 후보는 뭐 막말 이미지가 워낙에 강하기도 했죠. 그런데 뭐 종전에 뭐 제3자 그리고 국민들을 향한 막말들, 뭐 돼지발정제 그리고 특정 무슨 여대를 나온 사람들을 비하하는 그런 표현들과 이걸 동선에 둘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본선행을 준비하는 이 과정 중에 하태경 의원과의 신경전이 상당히 강하고 이거는 사실 개인 하태경 의원을 겨냥한 뭐 조롱, 비아냥 그리고 막말 성격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정권 교체의 기회를 날려버리는 그런 실언이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뭐 하태경 의원의 개인 의견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고 언론에서도 뭐 빅2의 실언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저는 윤석열 전 총장의 위장 당원 문제와는 동렬해서 평가받을 수준의 이야기는 아니라고 다르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위장 당원이란 건 정치인이라면 당원들이 국민들이 당원 가입해 주는 걸 감사히 여겨야죠.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현재 이준석 체제가 출범한 이후에 2030 MZ 세대들이 많이 가입을 하고 있고 남성분들이 가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홍준표 후보에게 더 유리하게 작용한다라는 그런 아마 내부 진단은 있었을 겁니다. 언론의 그런 진단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면 본인을 지지하지 않는다면 이게 위장 당원입니까? 이건 정치인으로서는 할 수 없는 말이고 상당히 정치인으로서 좀 부적절하고 준비가 되지 않았구나. 공부도 부족하구나. 나아가서는 그렇다면 위장 당원들이 개입해서 치른 선거 그 결과 본인의 어떤 뭐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 부분은 사실 경선 불복의 밑자락까지 깔았다고 평가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건 실언을 넘어서 이건 자격 문제로까지 저는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먼저 이재영 전 의원님, 홍준표 후보의 발언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홍준표 대표가 하태경 의원한테 뭐 그 단어 선정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사실이거든요. 예전에 당 쪼개고 나간 거 맞잖아요. 그래서 할 말을 한 것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부분은 지금 하태경뿐만 아니고 이준석 대표도 있고 지금 뭐 유승민 대표도 지금 후보로 뛰고 있고 지금 국민의힘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어하는 모습 또 국민이 기대하는 모습은 모든 거를 다 잊고
모든 걸 서로 용서하고 포용하고 지금의 가장 큰 숙제는 뭐냐? 나라를 다시 바로 세워라. 이 정권에 대항해서 꼭 내년 대선을 승리해라. 이것이 대주제이기 때문에 요 개인적인 부분은 떠나서 이제 앞으로 그 경선이 끝나고 나서 대선에 들어가게 되면은 아마 조금 더 화합하면서 선거를 치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그 윤 총장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윤 총장의 그 말씀은 제가 문제가 있다고 말씀 분명히 드렸고요. 다만 윤 총장이 그 자리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그 얘기를 했느냐를 보면은 정치적 수사는 굉장히 이 사람이 미숙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 대상이 누구였냐면 책임당원들이었거든요. 책임당원들한테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제발 요번에 나와서 나를 뽑아주십시오라는 그 호소를 하는 거죠. 소위 말해서 이렇게 결집을 시키려는 노력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이 과연 그걸 통해서 위장 당원이란 얘기를 쓰면서 했어야 됐을까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매우 안타깝고 아쉽게 생각을 하지만 그 대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나름 정치적으로 생각한 그런 방향성이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이종훈 평론가가 저 추가 발언 요청을 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홍 후보의 저런 발언은 전 굉장히 문제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만약에 저런 말을 매일 하고 다닌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 대통령이 됐는데 저런 얘기를 한다. 예, 지금 뭐 그 얘기 만난가로 그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막 무섭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무서운 걸 떠나서요. 그러니까 만담가가 아니잖아요. 지금 대선 후보로 나오신 분 아닙니까, 그죠? 그럼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도 뭐 다른 나라 뭐 대통령을 향해서든 아니면 뭐 일반 국민 아무개를 향해서든 저런 식의 표현을 쓴다라고 전제했을 때 어떻겠습니까? 나라의 그 품격이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 저런 그 식의 발언을 계속하는 거 지금 당장 중지하시는 게 맞고 그리고 그 부분을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들도 좀 눈여겨봐서 잘 가려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TV 토론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TV 토론에서 또 이 얘기 나오겠네요. 왜 그러셨냐고 그러고 뭐 사과하라 그러고 뭐 서로 그러겠어요 보니까 지금. 야당 기사가 하나 더 있는데요. 지금 4위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뭐 이런 기사가 좀 있어요 오늘. 여기 보면 4위냐 탈락이냐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2차 컷오프가 8일 결과가 나오는데 지금 인원이 좀 많이 줄고 4명으로 추려지는 거거든요. 8명에서 4명으로. 그 절반이 떨어지게 되는 건데 이 4위에 드느냐 마느냐가 관건인 분들이 있어요. 5 후보 피말리는 다툼. 누군가 하면요. 여기 이름이 있죠. 최재형, 황교안, 원희룡, 하태경, 앙상수. 지금 여론조사에서 나온 지지율을 보니까 다 고만고만 거기서 거기다 있는 거죠. 지금요. 남은 기간 지지층 결집에 사활을 걸었다. 자, 이종훈 평론가께 짧게. 이분들 4위에 만약에 못 들게 되면 정치적으로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뭐 그래도 이제 뭐 이번에 이제 처음 도전하시는 분은 그래도 다음에 이제 재도전 해볼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가 되는 건데 이미 이제 여러 차례 도전하셨던 분이나 또는 이제 누굽니까? 구체적으로 여러 차례 돌아왔던 분이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글쎄요. 뭐 제가 꼭 말씀드려야 되나요? 아니면 이제 그 국민의힘 내에서 계속 정치를 오래 해오셨던 분인데도 이런 정도의 성적밖에 못 거뒀다라고 할 경우에는 타격이 클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번에 뭐 이제 대선도 있지만 뭐 차기 당 대표도 있는 거고, 그렇죠. 이제 그런 건데 다음번 차차기 대선에 나가려는 분은 차기 대표직도 굉장히 관심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생각하더라도 사실은 이번에 좀 득표를 많이 하는 게 유리한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지금 현재의 저런 성적표 더군다나 4위까지도 진입을 못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향후의 정치 행보에도 굉장히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이종훈 변호사께서 제가 누굽니까라고 이거 말씀을 하셨는데 요거 화면으로 요 5명 후보 다시 한번 이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5명 소개돼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온 가장 최근 지지율과 함께 지지율 자체가 그냥 다 거기서 크게 뭐 이렇게 한 자릿수인데요. 그것도 한 자릿수가 낮은 한 자릿수예요, 지금요. 요 5명 후보가 4위 자리를 놓고 경쟁을 하고 있다. 이런 기사입니다. 피말리는 다툼이다. 이렇게 소개돼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날씨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방송 시작할 때 제가 날씨 얘기 잠깐 꺼냈는데 요즘 이상합니다. 날씨가. 가을이잖아요. 그러면 쌀쌀한 느낌을 받아야 되는데 잘 모르겠어요.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대구가 31.5도. 날씨가 왜 이러는 거죠? 10월에 찾아온 여름 더위다. 역대 최고 기온. 제주에선 열대야도 나타난답니다. 지금요? 10월인데.
중부는 8일까지 천둥, 번개, 동바람비. 여기 보세요. 여기 이 날씨만 보면 여름이에요, 지금. 여기. 이게 제주의 곽지 해수욕장인데요. 관광객들이 그냥 해수욕 즐기고 계시잖아요. 여름 풍경입니다. 10월인데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왜 이렇게 더운가? 설명이 좀 돼 있습니다. 이 아랫부분에 밑줄이 거 있어요. 한반도 남쪽의 고기압이 필리핀 해상에서 달궈진 공기를 올려보내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뜨거운 공기가 있는데 그거를 끌어와서 우리 쪽으로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고기압이. 온난 다습한 공기가 한반도로 유입이 되고 있다. 그래서 날이 이렇게 또 비도 오고 축축하군요. 더운데. 이렇다는 겁니다. 당분간은 좀 이런 날씨가 이어질 것 같다는 전망입니다. 참 드문 경험이에요. 이런 날씨를 10월에 좀 겪고 있는 것도요. 다음은요, 백신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부스터샷 얘기가 좀 나오죠. 여기 보면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자분들은 부스터샷, 화이자나 모더나를 맞게 된답니다. 그리고 뭐 임신부 경우도 접종을 하라 지금 권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접종 때는 태아도 면역이 생긴다 이런 겁니다. 부스터샷 얘기가 좀 있는데요. 장윤 변호사, 많은 분들이 궁금하신 게 이제 접종에 따라서 뭐 화이자나 모더나를 맞고 계신 분들은 나중에 똑같은 걸 맞겠거니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으신 분 그리고 얀센을 맞으신 분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스터샷 합니까? 하면 뭘 맞습니까? 이런 거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좀 설명이 나옵니까? 사실 부스터샷을 이제 접종하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예. 언론에 나온 것처럼 화이자와 모더나로만 부스터샷을 넣기로 했기 때문에 종전에 그러면 교차 접종을 하셨던 분들은 뭐를 맞으셔야 되느냐. 이 부분이 궁금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교차 접종을 한 경우에는 두 가지를 상이하게 맞았고 예. 보통은 동일한 접종을 하는 것이 또 이 예방 효과가 더 크다고 그렇죠.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스트라제네카의 화이자 교차 접종을 우리나라에서는 그 두 가지만 교차 접종을 허용했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화이자를 접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뭐 60대 이상 고 위험군에 한정해서 지금 부스터샷을 이제 넣기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예. 사실 일반 국민에 대해서까지도 할지 여부는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임산부에 대해서도 지금 접종을 시작하고 또 60대 고위험군의 부스터샷에 대해서는 오늘부터 예약 접종이 시작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우리한테 준 게 얀센이잖아요. 예비군 분들 이런 분들 얀센 다 맞으셨거든요. 그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분들도 이제 화이자와 모더나 중에서 이제 채택을 해서 맞게 되시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얀센의 경우는 뭐 돌파 감염 사례가 많다. 얀센이 간편해서 한 번만 접종해서 많은 분들이 맞으셨어요. 예비군 분들이 젊은 분들이. 근데 또 돌파 감염에 취약하다 그래서 그럼 부스터샷 안 놔줍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분들은요. 근데 아직은 우리 당국에서는 그건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좀 시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백신이 좀 넉넉하면 그러는데 아직은 그런 상황은 아닌가 봅니다. 보면요, 사실은 이게 알아두실 게 꽤 있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제가 좀 간단하게만 좀 소개해드릴게요. 지금 이게 질문 답변 Q&A인데요. 임신부는 예방 접종을 꼭 해야 하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정부는 임신부가 코로나19 고위험군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접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니까 맞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맞을 경우에는 태아의 경우도 면역이 생길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맞으시라. 그리고요. 신생아에게는 악영향이 없나? 면역이 생긴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리고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면 부스터샷 대상을 조금 더 설명하고 있는데 현재 60세 이상 고연령층과 고위험군 그리고 면역 저하자, 뭐 요양병원 등등등 종사자가 일단 대상자가 됩니다. 일반 국민에 대한 부스터샷은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하죠. 지금 다른 나라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은 좀 시간이 걸립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차 접종자 아까 설명드렸죠. 아스트라제네카는 화이자나 모더나 그리고 얀센은 좀 검토 중이다. 뭐 이런 겁니다. 지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요. 마지막 주제 좀 보겠습니다. 또 열린 은닉자산 판도라 상자. 국가 정상급만 30여 명이 있답니다.
자, 국제 탐사 보도 단체가 취재를 통해서 이거를 문건을 뭐 확보하고 보도를 한 거예요. 공개를 했습니다. 문건 공개. 여기 보면 압둘라 2세 토니 블레어. 그러니까 국가 정상급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업인들 등등등. 여기 뭐 국내 인사 이름도 적혀 있는데 뭐 당사자들은 또 의혹을 부인하고 있어요. 근데 뭔가 좀 들여다봐야 된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김영주 전 의원님, 이거 과거에도 이런 거 봤었는데 또 나왔네요, 지금요. 그렇습니다. 이제 과거에는 뭐 스위스 비밀 계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 예. 그런데 이제 최근에 뭐 비트코인을 비롯한 그런 가상자산 때문에 훨씬 국제 자금 세탁 방지법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언론에서도 탐사 보도팀들이 이런 뭐 요르단 국왕을 비롯해서 이미 영국의 뭐 토니 블레어 전 수상까지 예, 이렇게 나오는 것들은 상당히 이제 자기네들의 해명이 필요한 부분이 되겠죠. 예. 여기 보면 좀 소개 좀 해드릴게요. 요르단을 통치하는 압둘라 2세 국왕. 36개 페이퍼 컴퍼니를 여교에,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만들어갖고 부동산을 엄청나게 샀어요. 뭐 1억 600만 달러 지출한 거 나왔다. 그러니까 이게 세금을 안 내기 위해서 한 거겠죠. 이쪽에 가면은요. 이분은 토니 블레어. 굉장히 존경받는 분 아니었었나요? 근데 이분도 뭔가 의혹이 있네요, 지금요. 런던 사무실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아낀 사실이, 뭔가를 해서 세금을 줄인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각 나라들이 발칵했겠는데요,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자, 장우희 변호사. 과거에도 이런 폭로가 있었거든요. 그럼 각국 당국들이 이런 대체 어떻게 움직입니까? 이런 경우에는. 사실 역의 그 수단을 이용해서 세금을 탈루하고 이런 부분들이 뭐 불법적인 부분도 있지만 사실상 합법을 가장해서 이 은닉을 하는 경우들이 많기 법적으로 때문에 또 문제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법의 규제를 참 피해 나가는 그런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이 참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아마 이번에도 국제 탐사 보도 단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됐지만 또 우리는 뭐 세금을 이게 절세냐 뭐 탈세냐 부분과 관련해서 외국의 어떤 국가 정상들 그리고 뭐 그 왕의 지위에 있는 사람들도 이거는 탈세라기보다는 우리가 절세를 위해서 법이 허용하는 절차 내에서 이 조세 피난처를 이용한 것이다. 내지는 페이퍼 컴퍼니를 활용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이 폭로에는 117개 지역에서 600명 넘는 언론인들이 참여해서 이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폭로를 한 겁니다. 주목받고 있습니다. 자,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